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시작하는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가 의결되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안.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제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여당 이탈표가 없는 이상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 측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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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에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강력하게 맞설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측은 특검법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 끌려한다며 9일 즉각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9시부터 이 국무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가 들어오면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 관련 소식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범행 동기를 묻자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내가 문서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정당한 이력 있으십니까? 영장 실질심사 출석할 때 기자들 질문 받는 사람들 저희들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내 변명문 있다. 그거 참고해라. 아니 변명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이 김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로부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왜 찔렀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김 씨는 흉기로 이 대표를 습격할 당시에도 이 문서를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변명문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뭐 지금 경찰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이 조금 알려졌는데 일부만 알려졌지만 정말 황당합니다. 국민일보 이면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김 씨 8쪽짜리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 갖고 한 일이다.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 일이랍니다. 계획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 이미 변명문의 원본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썼다는 거죠. 이 변명문, 이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유치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지금 삼국지를 읽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범죄 다른 피의자들하고 굉장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치장에서 어떻게 왜 삼국지를 읽느냐 좀 궁금해하실 텐데 경찰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런 목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치장에서 이제 그 피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책의 목록을 갖다 주니까 그 중에서 삼국지를 골랐고 어허. 그래서 그 책을 다 잘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나 읽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이 사람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중대범죄 특히나 이런 살인미수라든지 이런 범죄 피의자들은 범죄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렇죠.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식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지금 이제 모자이크를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치긴 했지만 저런 모습도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보통 저렇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호송돼서
가는 피해자들 어떻게 하죠? 모자를 쓰거나 뭐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뭐 지금 겨울이니까 외투를 둘러쓰고 하는데 네. 본인 얼굴 저렇게 당당히 드러내고 심지어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진들을 응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 사실이 사실 우려돼요. 첫째는 모방 범죄 나올까 봐 걱정되고 이거 이러면서 나도 뭐 이런 사람 뭐 비슷하게 한동훈 위원장 협박했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그 협박이나 이런 테러범을 보면 또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 범죄자의 유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그 살인을 계획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여준 모습이 너무너무 당당한 거죠. 보통 같으면 본인이 좀 반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반성문도 아니고 지금 변명문이라는 걸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 그러면 결국 본인이 뭔가 확신에 차 있다. 자신을 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념에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워낙 세상이 좀 흉흉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걱정하는 것 사람들이 정치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혐오, 분열, 증오,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그 합의를 이뤄 나가기보다는 무조건 상대를 증오하고 저런 식으로 내가 테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단 좀 자기 반성부터 하면서 이런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을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정치권부터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 씨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뭐 평산마을 인근 뭐 울산까지 방문했었다.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김 씨가 간 곳이 여기가 다가 아니래요. 이 사람 동선을 봤더니 지난 몇 개월 동안을 이재명 대표 동선을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했답니다. 봉화마을에서도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이 됐습니다. 야,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봉화마을입니다. 여기는 취재진들 속에 이번에는 뭐 머리에 이런 뭐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마치 취재진의 일부인 것처럼 저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지금 호주머니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잠시 뒤에는 이 바위 뒤에 혼자 또 앉아 있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뭐 김두관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혼자. 나중에 이 그림을 돌려봤더니 여기도 와 있었어? 라는 겁니다. 야, 한국일보 11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닌 동선을 지도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일보 11면을 근거로 그랬더니 파란색이요. 이재명 대표가 움직인 동선이라고 합니다. 부산 거쳐서 뭐 양산, 김해, 봉화마을 그리고 저쪽 그 울산 밑 옆에 양산 쪽 그쪽도 지금 움직였는데 빨간 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 씨의 동선입니다. 같은 곳에 찍혀 있잖아요.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는 곳을 이번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거의 같이 움직였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과 또 지난 1일이죠. 김해 봉화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또 추가로 이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도 들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원래 2일에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이후에 평산마을에 오후에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일정을 사전에 알고
사전 답사를 평산마을로 떠났던 것이 아니냐 이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6차례나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경찰에 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김 씨가 작년 4월에 민주당에 당원 가입한 권리 당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4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1,000원씩 8달 동안 당비를 내왔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주변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권리 당원한테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시시각각 공유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지자들 권리 당원이 지역별로 모여 있는 뭐 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그 정보에 대해서 입수했을 가능성 등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동선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해당 그 거주지를 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지자들이 뭐 단체 채팅방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예. 미리 좀 공유가 되거든요. 일부는 이제 도당이나 해당 지역 도당 관계자들이나 뭐 당 보좌진들을 통해서 대표가 이 지역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 일정을 좀 공유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원비까지 내면서 가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의 여당에 가입을 했다가 또 작년부터는 이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범행과 연관이 돼 있는지는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게 정치 양극단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살해 시도의 배후가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고 끝났다 이렇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장기 계획인데 일상을 사는 개인이 그렇게까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장 이상한 점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제 이용하고 싶은 뭐 의도나 뭐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어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죠. 근데 그 계획이 입당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차차 밝혀지겠죠. 계속 저희도 추적할 생각입니다. 예, 평소 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정청래 의원조차 김어준 씨의 저런 공격적인 질문에 뭐 따져보려야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이게 음모가 있고 누군가 어떤 세력이 계획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정청래 의원이 정말 오랜만에 옳은 말씀 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김어준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음모론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이 김어준 씨 같은 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밝혀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론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에 동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어준 씨 같이 유사 언론을 참칭하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고 뭔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유튜버들이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병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상당 부분 관련자가 아닌 유튜버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2일 날 사건이 일어났고 이날 그 서울대병원에 이 대표가 오기도 전에 이송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만 듣고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가 무려 5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상황 해제됐다고는 하지만은 종합병원은 여전히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상당수가 그리고 이제 셀카봉 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수가 파란 목도리를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병원 상황이라든지 뭐 이송 여부 이런 것들 계속 막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료 현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료 현장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구에 몰려드니까 병원 쪽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니까는 저 사람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출입 통제소도 선출해
차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뭐 의학연구혁신센터 거쪽에서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 원래 기자증을 정식으로 폐용한 기자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유튜버들이 5명이 그냥 뭐 기자증 없이 바로 난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측이 기자증 소지한 사람들만 들어와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통제를 했는데 저 통제선을 뚫고 저렇게 들어왔고 보시는 대로 이제 경찰이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또 유튜버들의 저런 그 복잡하고 과격한 이런 행동이 지금 뭐 걷잡을 수 없는 지금 거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실시간으로 뭐 본인들은 뭐 유튜버로서 뭐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어떤 정치 행사 가보면요, 뭐 행사 관계자나 지지자들보다는 거의 유튜버들이 현장을 점령하고 있고요. 그걸 또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특정 이론, 그러니까 특정 논리랄지 지지랄지 이런 것들 확증 편향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그 유튜버 지지자들끼리 서로 또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상대 진영,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설을 퍼붓거나 그러면서 현장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게 그 현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유튜버들이 지금 정치 양극화, 대결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강화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편승하는 정치인들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제 이 TV조선 9시 뉴스 마지막에서 앵커의 오늘에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 21세기의 SNS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이 문제도 그들에게 지금 이제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해야겠지만 뭔가 좀 규칙이나 뭐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질서와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 불의의 이 습격을 당해서 지금 빨리 쾌유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고 건강 상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하늘이 도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SNS에도 비슷한 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뭐 그런 내용인데요. 글 제목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 왜 소년공 시절에 흑백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같이 올리면서 의사가 천운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다.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단련을 하겠느냐. 이제 그야말로 정말 명비어천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제 비례인데 그 지역구, 그 군산 쪽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천14 앞두고 지금 약간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정한 뜻이다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호랍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지난번에 비슷한 테러를 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메시지가 전해진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소중히 쓰시려는 주님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역시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때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쇠망치 테러를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본인도 그때 기억이 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칭한 건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런 테러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표를 다소 신격화하려는 그 당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이경 전 부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이번 테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들을 놓고 다소 우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활용을 이걸 선거에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겠다. 글쎄요. 여기까지만 하죠. 뭐 더 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수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송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좌측의 목비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을 긁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찢어진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수술은 1월 2일 16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순조롭게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대요. 어떤 상태인 겁니까? 현재는 이제 일반식까지는 못하고요. 미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 천준호 의원이죠. 대표 비서실장과 그밖에 이제 정무실 직원들, 당무직 그 보좌진들도 같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 오늘부터는 이제 당인사들은 다 병원에서 빠진다고 하고요. 가족들만 이제 일반실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1인실 일반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야권 인사들의 면담이나 접촉,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 수도 있다,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와서 병문안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한간에 있었는데 당분간은 그런 일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퇴원 시점에 대해서는 뭐 의료진 소견으로는 최대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2주까지? 예,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차도를 지켜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당무가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회복이 되는 대로 당무에 좀 복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직 병원이잖아요. 다음 주는 돼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이른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를 요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제의를 요구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검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국무회의예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이 거부권에 대한 재가를 해야 됩니다. 재가가 아마 곧 있을지 아니면 오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이 특검법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술과 관련해서 집도위가 이제 브리핑을 했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대개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cm가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칼에 의해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즈도 축소하는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1.4cm인데요. 어제 서울대병원 측이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이 1cm라고 해서 이거 가짜 뉴스다. 왜 축소하느냐라고 했는데 당시 브리핑에서는 2cm로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만 2cm는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1.4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술 부위의 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다행히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갔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술하려고. 그런데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걸 두고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권 의식서 나와 지역 의료는 무시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지적이 하나고 무엇보다 부산 의료계가요.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산시 의사회에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정말 그렇게 위중했다면 시간을
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으면 굳이 소방헬기까지 탈 이유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 몸에 이 건강에 큰 위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는 공인이니까요. 이재명 대표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인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 응급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순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응급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 하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헬기가 뭐 1초 만에 서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대병원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노들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차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부산에서 치료 안 하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부산대병원은 지금 외상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고착화된 대학 서열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역 공공의대라든지 지역 의사제 이러면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좀 살리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소방 헬기 한 번 띄우는데 한 3천만 원 든다고 해요.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 소방 헬기를 불러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느냐.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쪽의 특권의식, 이 지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당시는 이 대표의 상태가 어떤지 일반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빨리 좋은 병원 가서, 뭐 좋은 병원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치료를 받는 게 낫겠지 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굳이 그냥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갔느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가족의 입장은 다르겠죠.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해도. 자,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얘기가 조금 달라요. 서울대병원 측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 부위의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 정맥의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 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해서 우리는 받아들였을 뿐이다. 부산대병원에서 환자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중환자네.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게요. 전원하세요. 보내세요라고 했다는데, 근데 부산대병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최소 기본적으로 며칠은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가족들이나 뭐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뭐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그런 결정들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예. 자, 이게요,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러면 누가 서울대병원에다가 우리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했다는 게 지금 명확히 지금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우리가 왜, 그럼 우리가 못하니까 서울대병원한테 해달라고 우리가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서울대병원은 그쪽에서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죠 라고 얘기하고,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산대병원 측의 입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할 생각이었지만은 이 대표 가족 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가족이 요청했으니까는 전원을 센터장으로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그 부산대병원 그 권역 외상센터장 김영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뭐 여러 번 보도가 나왔지만은 부산대병원의 외상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순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대표를 수술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가족 측에서 서울대병원 측으로 전원을 원했고, 그리고 지금 이 전원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 네,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쵸 인터뷰 내용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 대표 가족 측에 이제 전원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환자 상태를 서울대병원 측에서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고, 뭐 혹시 뭐 그쪽에서 가족이 요청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센터장으로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전원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환자를 돌봐야 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뭐 센터장으로서 뭐 전원에는 동의를 했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볼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이렇게 병원끼리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오전에 정무부실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참모진이 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의 간호를 받기 위해서 보좌진들은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우리가 헬기를 부르고 닥터카를 부른 게 보좌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부산대병원에다가 가족의 이런 의사를 전했을 뿐이고 부산대병원이 이송하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병원과의 공조하에 이송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부산대병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나서서 전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하니까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응급적으로 수술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부산대병원이 이송 결정을 내리지 않고 즉각 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법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송 결정한 부산대병원에도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렸던 그 당시에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왜 다른 서울에 그러면 뭐 여러 병원을 놓고 왜 서울대병원과 접촉이 됐는지, 그럼 대표 측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다 연락을 해서 헬기를 좀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서울대병원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한 건지 등등 뭐 구체적인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의문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의 지금 불만이나 문제 의식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송 결정이 나면서 브리핑을 통해서 잘하는 병원, 후유증 이런 걸 고려해서 목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잘하는 데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가족들이 원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잘하는 병원.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에서 훌륭한 의료진이 필요했고 이거는 심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전원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료진이 그럼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 병원 대 병원의 싸움으로 좀 더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것까지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이 뭐 나서서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또 이게 왜냐하면 부산 지역 민심과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잘하는 병원이라고 한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서울대에다 전화해서 내가 무슨 응급 그쪽으로 가겠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럼 보도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다라고 얘기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병원에다 전화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뭐 전반적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발언 경이야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민주당은 그 부산 관련해서 다 놓친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 부지 보러 간 거 아니었어요? 부산 민심에 관련된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거기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대 병원에 있다가 이런 논란을 남기고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더 잘하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럼 부산대병원은 덜 잘하는 병원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외상치료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계속 변명이 꼬이고 있잖아요. 다음에 헬기를 뭐 어떻게 누가 요청을 해서 떴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유사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닌데 소방헬기를 동원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처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비하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진 않지만 이왕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만큼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하시는 것 중에 이것도 이제 정무적인 해석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회복이 됐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민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민심을 살피러 갔어요. 가덕도, 특히 다른 곳도 아닌 가덕도 비습을 당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결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산에서 지금까지 머물면서 가덕도 상황을 물어본다든가 부산 민심을 조금 더 얘기했더라면 아마 선고 판세에서 부산이 지금의 어떤 부산 의료진의 민심과는 많이 달랄 수도 있는 기회였다. 그렇죠. 부산 전체 민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분의 정치 행보가 어떤 진실성이 담보돼 있구나.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 판단을 안 내렸을 것이고 제가 반복하지만 그 주변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 상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시고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무적 판단을 냈으면 차라리 그때 부산에 계속 머물렀으면 부산의 민심이 오히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지금 아프신 분 계시니까. 근데 지금 나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비화될 일이 사실 아닌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너무 좀 해석 과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목이 찔렸어요. 사람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응급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물론 부산대 훌륭하죠. 지금 저는 의료기관을 비교하는 거는 전혀 의미도 없고 본질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원했고 그리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부산대에서도 우리가 수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환자를 이송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좋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마치 부산대여서 서울대병원이어서 이게 무슨 지역 차별이냐 이런 것처럼 계속 비하가 되는데요. 부산대 굉장히 훌륭한 의료기관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약간 그런 설명 그러면 또 이제 부산대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부산시 또 의사들이 그런 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무슨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혜를 계산해서 나 무조건 서울 가야 되겠어 이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헬기 이송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소방본부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요건에 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후에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민주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히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흉기에 찔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게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의사들이야 현장에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판단할 수 없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결정이었다는 점까지는 같이 말씀을 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했다가 그 협박범이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경호 분위기가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지금 경호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라갈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선을 기적적으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자, 그런데 화면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눈에 띈다라기보다는 좀 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뒤에 한 분 계신데 빨간색 마스크 많이 보셨어요? 저는 빨간색 마스크는 많이 못 봤는데 저렇게 빨간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여럿,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얼굴보다도 더 두드러져 보일 정도로 빨간 마스크가 빨간색 마스크가 네. 여러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확 두드러지고 뭐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한 위원장을 이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광주 지역 청년. 네, 광주 지역 청년당원들이고요. 따로 뭐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한 위원장이 광주로 오고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경호 차원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단. 자처에서 저렇게 경호에 나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가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호해드리자라고 해서 모인 분들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야권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껏 취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산에 있는 두 사람의 분신 같은 아바타는 황태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이제 같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매우 지나치다, 살짝 어이없다, 굳이 왜 하필 광주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똑같이 올렸던 그 사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려오는데 예, 주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청년당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주변으로 경찰 경호가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한 커트가 특히. 예, 특히나 그 사이에서 또 한동훈 장관이 먼 시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다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 현장이 광주는 아니었고요. 저기 이제 서울역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이번에 피습 사건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또 그 야권의 텃밭인 광주를 찾는다, 이런 일정이 이미 알려지고 있고 그 일정을 강행했다 보니까 경찰 병력이 더 강화된 것은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이 제가 볼 때 저건 서울역 KTX 상황이 아니고 광주 KTX역 그 송정역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 자리에 계셨군요. 예, 왜 그랬냐면 저희도 놀랐어요. 너무 많은 경찰분들이 경찰 이렇게 써 있는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저희는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좀 줄여달라고 바로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저 사진은 찍힐 수밖에 없었고. 저 빨간색 마스크 쓴 분들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스크 색깔이 저희 당 색깔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원인 거는 저는 알았는데 아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거냐 이런 얘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정, 광주 같은 경우에 일정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여러 번 갔는데 항상 청년 당원들이 저렇게 경호 같은 저런 이렇게 임무를 맡아서 해요. 근데 어제는 저 빨간색 마스크 때문에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인 측면이 있었고 과잉 경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꾸 이게 비교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방 헬기 특권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정치권에 비화되는 게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는 저런 분들 오셔가지고 마스크 물론 저분들도 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튀었다는 거고
청주 가셨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없었나요? 저런 막 경찰 경호 그때는 어땠어요? 청주에서는 빨간색 마스크 쓰신 분은 없었고 경찰 경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다른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저희가 처음 내렸을 때 광주 송정역에 내렸을 때 저희도 놀랐어요. 너무 많이 계셔서. 예,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이어서 그래서 한 위원장의 메시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 말이 여기서도 당선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광주에서도 당선되고 싶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선되고 싶겠죠. 절박하고 본인이 아주 중책을 맡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당원들 앞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길을 만드시다. 이런 건 좋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광주에서 어떻게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광주 방문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실천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란한 방문이었지만 그럼 광주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갔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그 과잉 경호의 문제가 뭐 경찰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광주 시민들한테 첫 보여진 사진 한 장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앞으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제 광주 가서는 왜 386 운동권 청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 돌아다니는 거 좋고 지금은 이제 시도 지역의 위원회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이겠지만 그래도 처음 지역에 갔을 때 지역 그 동료 시민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들의 좀 기대치에 맞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성 보수층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라고 할 내용도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이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이게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래요.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면. 광주를 찾은 한동훈 헌법 전문회. 우리는 지금 4.19 정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문회는. 근데 5.18 정신까지 수록하겠다. 이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5.18 때 한동훈 어린이는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73년생입니다. 그리고 5.18이 이제 1980년이니까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5.18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어떤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돼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시위에 나섰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빚도 없고 순전히 어떤 역사적인 이제 법률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4.19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헌법 정신에 또 맞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됐냐면은 내가 이거 숙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이미 됐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 세력 간에 합의는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건 숙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광주에 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이 보수당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서 나오는 거였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짧게. 중도층 확장도 있겠지만 진심을 담은 얘기라고 봐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저 발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데 동의한다 이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5.18이 4.19와 동격으로 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인식이 더 이상 5.18과 관련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이 없다. 저희가 완벽하게 5.18 정신에 동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조금 가벼운 얘기도 전해드리죠. 한동훈 위원장 넥타이 색깔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빨간색 아니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도 그렇잖아요. 네, 뭐 넥타이 색깔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쌍특검법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거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제의 요구하기로 의결했죠. 예고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가를 했습니다. 곧바로 제의 요구 의결된 지 한 10여 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앞으로 전국에 큰 회오리 바람을 물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네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 요구안, 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 요구안, 이 두 건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그 오전 9시 40분쯤이었는데요. 국무회의가 9시에 열렸고 9시 35분에 즉각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인 40여 분쯤에 다시 이제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국무회의 때 나온 발언들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의 요구 아마 직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양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의결되기 전부터 이 두 특검 법안 통과의 부당성 그리고 법안 내용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개인적인 어떤 점을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증오 정치를 더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 또 특검 보혜 선임에 관련해서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이 한다는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특검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을 총선 전국까지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재의결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저런 수순을 밟을 거는 예상한 사항이었죠. 특검법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거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야사당이 오늘 10시에 국회 계단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10시면 잠시 뒤에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야당만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논리를 하겠죠. 그러면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방탄이냐, 그리고 배우자를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요. 야사당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당하시다면 이거를 수용을 하셔야죠. 배우자에 대한 사항은요, 이해충돌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바로 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지금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걸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의 표결 의결 전에 한덕수 총리 입장을 들었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털었는데 소환도 못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특검을 하느냐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제의 요구를 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이거는 대통령의 지금 권한쟁의 심판도 나온다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의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한, 쉽게 말해서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대통령실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결국 이제 10시부터는 야당에서, 지금 야사당이라고 하셨죠? 야당이 국회에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또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러면 전국은 앞으로 상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표결을 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한 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제의를 하려면 원래 법안 통과나 이런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만 얘는 제의 때는 3분의 2가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의석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의당 의석 플러스만 갖고는 안 돼요. 다 출석한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걸 재의결 과정도, 재표결 과정도 국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여론 형성에 어떤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하고 싶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속전속결로 막으려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지금 빨리 이 얘기, 특검법, 선거까지 가지 말고 1월 안에 논란 종지부 끝,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무슨 소리? 총선까지는 가야지. 총선 한 3월 말까지는 계속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야지. 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제의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이 시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양은경 기자. 네.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부분.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권한쟁의 심판. 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가 뭐냐면은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헌재에서 그게 맞는지 가리는 절차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 지금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지금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 만들어둔 견제 장치인데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헌법적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례도 없고 사실 그냥 지금 봤을 때는 법적으로 가능성은 뭐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뜻도 밝혔답니다. 제2부속실, 쉽게 말해서 뭐 과거 영부인이라고 하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일정을 관리하고 공식적인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제2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근데 이 제2부속실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설치할 수 있다. 설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이 얘기가 아니 뭐 이렇게 지금 내주에만 전념한다고 하다가 해외 순방 다 이제 동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투명하게 하라 이러는 요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제 이관석 실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기자들이 영부인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설치하라 이런 주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관섭 실장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당연히 받을 요량이 있고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도 선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것인데 이 역시도 국민들이 설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제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추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감찰관. 한동안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안 뽑아요. 임기 내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 대통령 그동안 이렇게 비판했으면 특별감찰관 왜 안 만듭니까? 하지만 임기가 지금 1년 반 지나도록 역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저희들이 특별감찰관도 두겠다라는 얘기 하나. 뭐 이거는 워낙 그 논란이 오래된 해묵은 얘기니까 그래놓고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2부속실 얘기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영향력 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제2부속실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여론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대선 때에 했던 말과는 다르더라도 그 의사에 따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이라는 지금 사족을 답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도이치모터스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 초기 순방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대단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공약이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공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적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는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달라. 그런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국민들이 그동안 했는데 이걸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서를 달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빨리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를 의결했고 즉각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당장 지금 10시부터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말씀 하나 좀 짚어보죠.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때 사실 거부권 행사가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을 때 뭐 조선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그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해결책으로 뭐라고 제시를 했었느냐면 조건부 거부권, 쉽게 말해서 조건을 걸어서 거부를 하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하지 맙시다. 이게 선거 때 왜 이용합니까? 총선 후에라도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은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지 무슨 조건 달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서 피해를 입은 경복궁 담장이요. 참 긴급 복구 작업을 거쳐서 19일 만인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한 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돈을 담장을 훼손한 이들에게 1억 달라고 청구할 예정입니다. 낙서 한 번 가격은 1억이었습니다. 박수용 기자입니다. 가림막을 걷자 허연 담장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화재청이 경복궁 담장에 쓰인 낙서를 지우고 긴급 보존 처리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낙서가 있었던 벽입니다. 지금은 가까이서 들여다봐야만 미세하게 흔적이 보일 정도로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현재 작업 진행률은 약 80%. 남아있는 오염 흔적은 겨울이 지나고 마저 지울 계획입니다. 봄 이후에 저희가 2단계 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어느 정도 강도로 처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져야 완전히 제거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재청은 장비 대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이번 복구에 든 비용을 1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비용 일부를 낙서범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든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법적 의무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등에 CCTV 1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이 팀장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미스트롯 3. 자, 1대1 서바이벌 배틀로 진행되는 미스트롯 3. 어젯밤에요. 1라운드 최종 결과, 그러니까 진선미가 공개됐습니다. 누구였는지 먼저 선과 미부터 보시죠. 지금 저분이 지금 미인가요? 정서주 씨, 미, 그리고 앞에 복지은 씨는 저는 선인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죠? 마적. 네, 오페라 마적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따라도 못하겠어요. 흉내내기도 어려운 이거 이제 성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복진 씨가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양대 성악과에서 4년 실기 장학생이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실력을 이미 인정을 받았었고 각종 대회에서도 성악으로 입상을 했었고 프랑스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냐면 바로 김호중 씨처럼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김호중? 합니다. 김호중 씨 별명이 성악가 출신. 트바로티잖아요. 트로트도 잘하고 파바로티처럼 성악도 잘한다. 그래서 복지은 씨가 이번에 선을 차지하면서 성악뿐만 아니라 트로트에도 실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셨던 앳된 얼굴 바로 정서주 양 15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야의 고수다라고 불릴만 합니다. 15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9월에는 꽃들에게라는 앨범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트로트도 잘하지만 발라드도 잘하고 팝을 비롯한 여러 장르를 잘 소화한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번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참가를 했는데 지는 누가 됐을까요? 더 궁금하시죠? 제2의 송가인 얘기도 나온다던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예, 자 미스터 3 현역부의 자 배아현 씨라고 합니다. 1라운드 데스매치에서 1위를 진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 평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약돌 사랑 지금 부르는 거 듣고 계신데요. 심사위원들이 저런 음색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이거 바이브레이션도 아니고 굉장히 뭐 그런 처음 들어보는 테크닉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7살이고요. 예. 가수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전국노래자랑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전국노래자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좀 경력이 특이한데 지금 외할아버지가 승려라고 합니다. 오. 본인도 그 종교가 불교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승려세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직장부가 있어요. 생활하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뭐 트롯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직장부를 봤더니 어제는 농부, 해남에서 농사짓는 농부와 사장님, 어디 사장님이었느냐? 샐러드 가게 사장님이래요. 두 사람의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무쳐 애타는 가슴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영동 영동 브루스 아니 그러면 농부는 낮에는 밭을 갈고 주경야 독이 아니라 주경야 악인가요? 음악을 하나요? 주경야 트로트겠죠. 예. 자, 이분이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름에는 양봉을 하고 겨울에는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 미스 김 씨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이미자 씨의 님이라 부르리까인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도 열창을 했죠. 그렇다 보니 장윤정 씨도 굉장히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극찬이었냐면 와 송가인 씨 봤을 때 전율이 돋았다 이렇게 한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역부가 아니라는 게 놀랍다. 저도 사실 저분이 농사 지으면서 트로트를 저렇게 잘한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 올 하트다운 올 하트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가 나왔다라는 호평을 또 받았습니다. 그 아까 샐러드 가게 사장님 노래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분 노래를 잠깐 다 들어보시죠. 왜냐면 지금 장윤정 씨가 저 노래를 듣더니 너무 좋아요 음색이 차라리 레슨을 한번 받아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깝게 해남 농부한테 밀려서 지금 떨어졌는데 장윤정 씨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깝다라고 하면서 노래 배워본 적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뭐 옛날에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윤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현역 가수 중에서도 이렇게 매력 있는 음색인 사람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내가 따로 레슨을 해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저 사장님 집에서 샐러드 먹으면 어떤 맛일까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길 가는 행인을 향한 이 묻지마 범죄가 계속 섬찟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제 밤 11시에 도쿄 전철 안에서 한 2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일본 도쿄의 야마노테 순환선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당시 상황을 전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로 인해서 남성 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명은 가슴과 배에 상처를 입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달리는 열차 전철 안에서 저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예. 경찰이 일단은 아키하바라역에서 이 열차를 비상정차를 시켰고요. 현장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촬영해서 공개된 영상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면 이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흰색 옷을 입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순순히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저항도 안 했대요. 체포될 때. 아니 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저항도 안 하고 본인 혐의도 다 인정을 하면서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싶었다. 라고. 그냥 살해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어떤 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목적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살해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서요. 경찰이 이제 흉기 압수하고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남성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키하바라가 옛날 그 전자상가 많은 우리로 말하면 용산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는 지난 2008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7명이 사망을 했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남성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전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요. 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흉기 소지는 금지되는 내용이라던가 차가 없는 거리에서는 차량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침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내일 밤 9시 50분에 이라크와 평가전을 갔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생중계해 드리니까 아마 이 아시안컵 최종 모의고사가 될 텐데요. 다른 팀도 아니고 이라크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기 예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